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 퍼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이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제가 보험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 혹은 불필요한 소비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의외로 참 많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으로 인해 매년 수조 원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대부분을 최대 연 5천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고 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도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청구하다 보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때로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료 후 바로 보험금 청구하지 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험금 청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무심코 동의서나 서류에 서명을 했다가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청구 시 그냥 절차니까 사인하세요 라는 말에 별 생각 없이 동의하지만 그 서류가 개인 의료정보 제공 동의서이구나 장기조사에 활용되는 자료 제공 동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과거 병력이나 진료 이력 전체를 조회할 수 있고 이후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감기나 두통으로 내원했던 이력까지 확인되고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청구 당시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 보험 등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갑자기 현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조사 대상이 되면 본인도 당황하고 담당 설계사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서명하신 서류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보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떤 경우에 조사가 나오는지 또 왜 어떤 사람은 조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치료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당연히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무슨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입장에선 이게 정상적인 청구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고 그게 곧 현장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진짜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랑 환자의 증상 혹은 치료받은 내용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실제로 진료를 받은 게 맞는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장염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처방받은 약이 안약이었다.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불합리한 가격 책정입니다.
감기약을 3일치 처방받고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금액이 나왔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진료비가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혹은 이런 진료를 자주 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도했든 아니든 중요한 고지사항을 누락했다는 의심이 생기는 경우나 특정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무작위로 선정되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리고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며칠 안에 조사자와 약속을 잡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 중에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서류는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자문 동의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의도 복잡하고 말도 많은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깊은 고민 없이 서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하게 되면 내가 진료받았던 병원이 아니고 제3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에게 내 치료 내용에 대해 판단을 맡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의사가 이 사람의 치료가 과했는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예로 들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통상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손해사정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조사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해당 병원의 주치의 외에 다른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험사 측에서 제3의 의료기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여러분께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다른 병원, 다른 의사에게 이 치료가 적절했는지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물론 언제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나 치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즉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무런 설명 없이 자문 동의서를 무작정 거절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조건 사인한다도 아니고 무조건 거절한다도 아닌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에 의료자문 동의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언제는 거부를 고려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기준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왜 의료자문이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문이 왜 필요한지, 제 서류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제3의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건가요? 라는 등의 이러한 질문을 정중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설명한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때 서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문은 어떤 기관에 의뢰하는지, 결과가 보험금 지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안내받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요청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인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가장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를 실제로 진료한 담당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는 담당 의사에게 추가 의견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 그건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제3의 의사소견이 필요하다라고 자문기관의 판단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시감정 제도입니다. 제가 진료받았던 병원은 저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보험사가 요청한 병원은 보험사 쪽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동시에 받아서 비교하고 조율하는 제도가 바로 이 동시감정 제도인 것입니다. 이 동시감정 제도는 보험사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시감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돈이 들어갈까봐 걱정된다 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은 마음 놓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보험사와 관련 없는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편향되지 않는 소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은 역시 본인을 실제로 진료한 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의 추가 소견입니다. 안내드린 두 가지 동시감정제도 활용, 주치의의 추가 의견 확보, 이 두 가지 방법은 꼭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자문 요청 상황이 생기면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류는 바로 면책 동의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절차니까 하고 넘어가시겠지만 사실 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후에 보험금이 덜 나왔다거나 새로운 진료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을 때도 아무런 추가 요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서에 서명하는 건 보험사 측과 여기서 모든 걸 끝낸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면책 동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섣불리 서명해서는 안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정당한 절차들이 모두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류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청구나 문제 제기를 미리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면책 동의서 꼭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요청받았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재소 합의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재소 합의서는 방금 말씀드린 면책동의서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인데요. 조금 더 법적인 효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에 서명을 하신다면 현재 청구하고 있는 건에 대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몰랐지만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돼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재소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동의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청구한 보험금이 정확하고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 추가 청구할 일이 절대 없다라고 본인이 100% 확신할 수 있다면 그때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서명은 무조건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서류, 바로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동의서입니다. 예전에는 이 서류에 한 번만 동의를 하면 보험사나 손해사정사가 제3자의 자격으로 내 청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공단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여주게 되면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복용 중인 약물 정보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잊고 있었던 과거 진료 기록이나 본인은 사소하다고 여겼던 항목이 보험금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숨겼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단 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서류입니다.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결제한 기록이 국세청에 남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 어떤 병원을 방문했는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추적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진료 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역시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서명하시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서류를 다 거부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서명하셔야 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보험사가 정당하게 보험금 심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은 반드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열람할 병원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발급받을 서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도 설정해서 날짜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실비보험 청구를 치료 직후에 하게 되면 그 이력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청구 시점에 조금 여유를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다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고 부드럽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조심해야 할 서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서류 절차처럼 보이지만 한 번의 서명이 여러분의 보험금 수령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누가 더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보험을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보험 퍼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